어머니, 저 유방암이래요. 어머니, 저 유방암이래요. 며느리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순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3기라고 했어요.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요.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건데? 설마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니겠지? 순자의 목소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뭘 가진 게 있다고?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서. 순자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자 68살.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나 그리고 겨우 7살 된 손녀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집에 살지만 며느리와는 거의 말도 섞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유나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자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 반지하 단칸방에서 자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를. 하지만 아들 준호는 유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막을 수 없었죠. 순자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유나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같이 눈치를 줬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들은 다 손주 낳아서 할미 만들어주는데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병원은 다녀봤어?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유나는 말없이 참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자신에게 난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미움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며느리 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난임 진단 마이너스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 그날부터 순자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문제였어. 우리 아들이 멀쩡한데 내가 애를 못 낳는 거였잖아.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2년 뒤 유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인공수정 끝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딸 지우가 태어났을 때 순자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야지. 딸이 뭐가 좋다고. 그 말을 들은 유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하나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7살이 되었고 유나는 여전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빠 집에 거의 없었고 유나는 혼자 시어머니와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샤워하다가 우연히 가슴에서 작은 멍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멍울은 점점 커졌습니다.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입니다. 3기로 보입니다.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됐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이라고? 내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35살밖에 안 됐는데, 딸 지우는 겨우 7살인데,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수술비와 치료비는 대략 이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건넨 견적서를 보는 순간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유나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일도 못했습니다. 통장엔 고작 100만 원 정도만 있었죠.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리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겁니다. 어머니, 저 유방암이래요. 순자의 차가운 반응. 그래서 유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떨고 있다는 걸.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이라고? 순자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왜 저 애한테 미안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앤데.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유방암이래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니.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저 애 걱정을 해? 저 애는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애야.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아들 준호가 퇴근하면 밥을 차려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칼질을 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밥 먹어라.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도 조용히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도 엄마 옆에 앉았죠.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밥만 먹고 순자는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유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준호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응,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자료를 봐야 한다고 했죠. 유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23살의 유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는 친절했습니다. 매일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유나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사귀어요. 준호의 고백을 받았을 때 유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유나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셋이 살았습니다. 대학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유나의 집안 형편을 알고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좋은 걸. 집안이 뭐가 중요해?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 정순자를 처음 만난 날은 달랐습니다. 약혼식을 앞두고 준호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순자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속은 거 아니야? 네. 가난한 집애가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잘 살아보려는 거 아니냐고.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해가 대답해야지. 순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이 가난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당신이 우리 집에 뭘 보탬이 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결국 결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몰라? 우리 집 며느리는 이렇게 일도 못하나?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배운 게 없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핀잔. 유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돈 좀 보태줄 수 있겠어? 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며느리 집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유나는 난감했습니다. 친정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보낼 돈이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그것 봐. 역시 쓸모없잖아. 당신 집안은 우리한테 기생만 하는구만. 그 말이 유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유나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을 때도 순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200? 쥐꼬리만 하네.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순자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며느리까지 이 모양이니. 그리고 아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유나를 압박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검사는 받아봤어? 유나는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임,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과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유나에게 안정은 없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순자가 방에서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내가 문제였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멀쩡한데 내가 애를 못 낳는 거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우리 대를 어떻게 이을 건데?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그 후로 순자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님 오면 나오지도 마. 창피하니까. 집안일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 후 유나는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병원비를 모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기가 생긴 겁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아들이길 바란다. 딸이면 소용없어. 그 말에 유나의 기쁨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에 왔지만 아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라며? 그래.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우리 지우야. 엄마가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지우가 태어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예쁨 받고 싶어 애쓰는 아이였죠.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래. 잘 그렸네. 순자는 손녀에게까지 냉정했습니다. 유나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인데 지우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오늘 유나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벌인지도 몰라. 시어머니를 원망한 벌. 하지만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알아서 마련해야 해. 절대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유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절당했습니다. 결혼 후 수입이 없었고 카드 연체도 몇 번 있었던 겁니다.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유나는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고 있었죠. 유나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졌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재촉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쓰러질 듯한 몸.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걱정을 해? 저 애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잖아.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니.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저 애 걱정을 해? 저 애는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애야.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아들 준호가 퇴근하면 밥을 차려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칼질을 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밥 먹어라.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도 조용히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도 엄마 옆에 앉았죠.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밥만 먹고 순자는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유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준호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응,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자료를 봐야 한다고 했죠. 유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23살의 유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는 친절했습니다. 매일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유나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사귀어요. 준호의 고백을 받았을 때 유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유나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셋이 살았습니다. 대학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유나의 집안 형편을 알고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좋은 걸. 집안이 뭐가 중요해?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 정순자를 처음 만난 날은 달랐습니다. 약혼식을 앞두고 준호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순자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속은 거 아니야? 네. 가난한 집애가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잘 살아보려는 거 아니냐고.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해가 대답해야지. 순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이 가난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당신이 우리 집에 뭘 보탬이 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결국 결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몰라? 우리 집 며느리는 이렇게 일도 못하나?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배운 게 없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핀잔. 유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돈 좀 보태줄 수 있겠어? 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며느리 집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유나는 난감했습니다. 친정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보낼 돈이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그것 봐. 역시 쓸모없잖아. 당신 집안은 우리한테 기생만 하는구만. 그 말이 유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유나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을 때도 순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200? 쥐꼬리만 하네.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순자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며느리까지 이 모양이니. 그리고 아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유나를 압박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 검사는 받아봤어? 유나는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임,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과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유나에게 안정은 없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순자가 방에서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내가 문제였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멀쩡한데 내가 애를 못 낳는 거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우리 대를 어떻게 이을 건데.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그 후로 순자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님 오면 나오지도 마. 창피하니까. 집안일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 후 유나는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병원비를 모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기가 생긴 겁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아들이길 바란다. 딸이면 소용없어. 그 말에 유나의 기쁨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에 왔지만 아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라며? 그래.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우리 지우야. 엄마가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지우가 태어났고 7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예쁨 받고 싶어 애쓰는 아이였죠.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래, 잘 그렸네. 순자는 손녀에게까지 냉정했습니다. 유나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인데 지우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오늘 유나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벌인지도 몰라. 시어머니를 원망한 벌. 하지만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알아서 마련해야 해. 절대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유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절당했습니다.
결혼 후 수입이 없었고 카드 연체도 몇 번 있었던 겁니다.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유나는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고 있었죠. 유나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졌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재촉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쓰러질 듯한 몸.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걱정을 해? 저 애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잖아.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유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면 저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나는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30만 원. 수술비 3천만 원과는 너무 먼 숫자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 씨? 누군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간호사였습니다. 유나를 담당하는 김 간호사였죠.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김 간호사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걱정이시죠?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댁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리 없다는 걸 알았죠. 김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정부 지원금이나 의료비 감면 제도는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봤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럼 혹시 친정 부모님은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빚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을 지울 수 없었죠. 김 간호사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병원? 아직도 그러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1시간 동안 유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딸 지우에게, 남편 준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세 통의 편지를 다 쓴 후 유나는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못 받게 되면 이 편지들이라도 남겨야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순자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선 후 순자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던 겁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유나는 항상 방을 정돈해 놓았죠. 순자는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투 3개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에게, 준호에게, 어머니께.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편지를. 순자는 어머니께라고 쓰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12년 동안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를 압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해서,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저희 친정에서 고작 200만 원밖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셨죠. 쥐꼬리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어머니는 모르실 겁니다. 제 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분이 딸의 시댁을 위해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밤낮으로 일하셨죠. 결국 몸을 망치셨습니다. 1년 후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들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로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한 채요. 어머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머니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딸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가난했지만 자식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우에 대해서입니다. 어머니는 지우가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하셨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제가 만약 이 병을 이기지 못한다면 지우를 부탁드립니다. 지우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에게만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힘드셨을 겁니다.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 외로움을 저한테 화풀이 하신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준호에게는 잘해주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우에게도요. 제가 없어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며느리 유나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순자는 몰랐습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 200만 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었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쥐꼬리만 하다고 했던 그 돈. 그 돈이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꾼 돈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례식에도 못 갔다고 내가 막았구나. 순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마지막도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 때문에. 그리고 12년 동안 그 슬픔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저 애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8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구나. 저 애한테.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순자는 평생 모아둔 돈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시아버지 보험금,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 전부 합쳐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찾아주세요. 네. 전부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은행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돈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돈을 받아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다니는 병원.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유나 김유나 환자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3층 암센터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나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너 지금 의사 만나러 왔어? 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순자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이게 뭐예요? 수술비야. 가져. 유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말 듣고 가져. 수술 받아. 어머니, 어떻게 이런.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유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몰랐어.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나. 나는 내게 너무 잔인했어.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날 유나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순자가 건넨 5천만 원으로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순자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 돈은 어머니 평생 모으신 돈인데. 괜찮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잖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유나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아프지 않아요? 응. 수술 받으면 나아.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유나 말이다. 너 알고 있었니? 유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유나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했대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준우야, 너도 나한테 서운했지? 유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 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유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어머니께서 너무 차갑게 대하셔서 미안하다. 너한테도 유나한테도. 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의 수술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유나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유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자니? 아니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순자가 방에 들어가자 유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조금요. 괜찮을 거야. 너는 강한 아이야. 순자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12년 동안 구박만 하고. 어머니,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그게 내한테 못되게 굴 이유가 되니 나는 외로움을 내한테 화풀이한 거였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짜 화났던 건 내가 아니었어. 남편이 나를 두고 간 게 화났던 거지. 나 혼자 남겨진 게 서러웠던 거야. 어머니, 그런데 그걸 너한테 풀었어. 아무 죄 없는 너한테. 미안하다, 유나야. 유나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준호가 운전을 하고 순자와 유나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와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유나를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유나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자가 다가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꼭 이겨내. 지우가 기다려. 우리가 기다려. 네, 어머니. 저 꼭 돌아올게요. 약속이다. 네, 약속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와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순자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 애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애는 죄가 없어요.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순자와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림프절 전이도 깨끗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았구나, 나 살았어. 곧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순자는 유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밝은 표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유나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순자는 유나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잘해주시다니 복 받으셨네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지우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김밥 만들어 왔어. 정말? 우리 지우 최고다. 지우는 자랑스럽게 김밥을 꺼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는 거 도와줬어요. 유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세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현관문을 열자 풍선과 리본이 가득했습니다. 깜짝이야. 지우와 준호 그리고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요. 유나 고생 많았어. 며느리 잘 왔다. 유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로 만들었어.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동안 지켜봤지.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 가족 좋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 12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병이 나를 죽일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병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아났다. 어머니는 이제 나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신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1년 후, 유나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나는 대기실에 있던 순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저 완치래요.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순자도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 견뎠어.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나는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오래오래 지우랑 함께 있을 수 있어.
정말요? 아프지 않아요? 응, 이제 안 아파. 지우는 엄마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편지를 보지 않았다면 유나를 잃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지.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유나야. 네, 어머니.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아니, 착한 딸이야.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살려준 거야. 내 편지가 내 마음이 이 돌덩이 같던 내 마음을 녹여줬어. 유나는 일어나 순자를 안았습니다. 준호와 지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발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를 닮아 착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순자는 손녀와 며느리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어요? 순자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는 처음엔 엄마한테 잘못했어. 왜요? 할머니가 어리석었거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지. 유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죠, 어머니? 그래. 이제는 안다. 가족이란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자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가족은 때로는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순자도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그리고 유나가 나를 용서해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남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때로는 큰 아픔을 겪어야 그걸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